2006년 겨울, 남부의 한 농업 소도시. 수십 년간 마을 외곽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옛 공중 목욕탕 청수장의 철거 작업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도시는 재개발의 열기로 들떠 있었고, 낡은 과거의 흔적들은 포크레인의 굉음 속에서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잠깐, 굴착기 멈춰봐요. 저게 뭐야?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여성 사우나실의 벽면을 허물던 인부 중 한 명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쩍 갈라진 시멘트 벽과 타일 사이, 인위적으로 파낸 듯한 작은 암흑의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벽의 틈새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붉게 녹이 쓴 낡은 철제 상자 하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력팀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신이나 흉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달리 상자 안의 물건들은 너무도 초라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빛바랜 검은색 벨벳 곱창 밴드, 끝이 닳아버린 1994년도 고등학생 학생증 하나, 그리고 두꺼운 비닐에 여러 겹 꼼꼼하게 밀봉되어 단 한 점의 녹도 슬지 않은 옛날식 황동 열쇠 하나. 열쇠의 겉면에는 B40이라는 일련 번호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증 속 사진을 들여다보던 강 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 짧은 단발머리를 한 소녀의 앳된 얼굴, 이름, 이유진. 그것은 강 팀장이 순경으로 처음 부임했던 12년 전, 눈 내리던 겨울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17살 소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낡은 상자는 12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깊게 얼어붙어 있던 미제 사건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4년 1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소도시는 끝없이 펼쳐진 비닐하우스 단지 위로 하얀 난방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던 조용하지만 폐쇄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17살의 유진이는 부모 없이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읍내 외곽에 비가 새는 슬레이트 지붕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소녀의 교복 소매 끝에 보풀처럼 매달려 있었고, 또래 아이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 유진이는 하교 후 곧바로 동네 세탁소로 향해 밤늦게까지 배달과 다림질 보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이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할머니를 큰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어느 늦은 밤, 보건소에서 링거를 맞은 할머니를 작은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유진이는 굳게 닫힌 낡은 청수장 목욕탕 앞을 지나며 어두운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할머니 큰 병원 갈 수 있어. 그 작고 간절했던 속삭임이 소녀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그해의 첫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살이 부러진 노란색 비닐 우산을 챙겨들며 급식비를 내러 학교 친구를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손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의 목격에 따르면 유진이는 학교 쪽이 아닌 이미 폐업하여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청수장 목욕탕 쪽으로 템걸음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외곽의 농수로 여벅새밭에서 유진이의 낡은 책가방이 뒹구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도 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양은 도시락통과 1만 원을 인출한 은행 현금 인출기 영수증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단 한 푼의 지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기이할 정도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파출소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당시 시골 마을의 치안 시스템과 사회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지역 경찰들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는 가벼운 가출로 단정지었습니다. 이런 빈민가 애들 뻔합니다. 지질이 궁상맞은 집구석 견디다 못해 서울 구로공단이나 식당 불판 닦으러 야반 도주한 거지요. 금방 돈 떨어지면 들어올 겁니다. 재래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의 어미도 옛날에 바람나서 도망갔잖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어린 게 벌써부터 겉멋이 들어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 가정의 비극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자극적인 안짱거리로 소비되다 금세 잊혀졌습니다. 단 한 사람, 당시 파출소에 갓 발령받았던 막내 순경 강순경만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향했다는 청수장 목욕탕 주변을 홀로 수색하다가 깨진 창문 틈새로 푸르게 낀 이끼 위에서 누군가 급하게 긁고 지나간 듯한 날카로운 상흔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서류철로 날아온 핀잔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색은 고작 한 달 만에 종결되었고 사건은 서류 창고의 깊은 먼지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손녀가 돌아올 문간만 바라보며 시름시름 앓던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의 좁은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마을 주변으로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어 땅값이 들썩였고 낡은 파출소 막내였던 강순경은 이제 지역 경찰서 강력팀을 이끄는 베테랑 강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유진이의 시간만은 1994년 11월 14일에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006년 철거 현장 앞. 강 팀장은 철제 상자에서 나온 B42 번호가 적힌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출이 아니었어. 유진이는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열쇠를 뺏기지 않기 위해 모탕 벽 속에 필사적으로 숨겼던 거야.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임을 직감한 강 팀장은 즉각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 낡은 황동 열쇠가 어느 곳의 자물쇠인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열쇠의 형태와 마모 상태로 보아 90년대에 흔히 쓰이던 공공 보관함이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며칠 밤을 새우며 1994년 당시 마을에 존재했던 시외버스 터미널, 학교 캐비닛, 공장 탈의실 등을 이 잡듯 뒤졌지만 B40이라는 번호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지역 기차역에서 근무했던 은퇴한 영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아, 저런 열쇠 알지? 옛날 구역사 대합실 구석에 있던 동전 넣는 무인 사물함 열쇠네. 번호에 알파벳 B가 붙은 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었어. 근데 그 사물함들, 옆 건물 새로 지을 때인 8년 전에 싹 다 뜯어서 외곽 고물상으로 넘겨버렸는데 강 팀장과 형사들은 즉각 읍내 외곽의 거대한 폐고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처럼 쌓인 고철 더미 속에서 파란색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진 90년대식 철제 사물함 한 줄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찌그러진 문짝들 사이로 기적처럼 훼손되지 않은 B42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강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비닐에 쌓여 있어 녹하나 슬지 않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무겁고 건조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랜턴 불빛을 비춘 사물함 안쪽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를 열자 세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구형 모토로라 삐삐 무선 호출기 한 대, 아직 인화되지 않은 후지 필름 카메라에 롤필름 한 통, 그리고 낡은 검은색 가죽 커버가 씌워진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강 팀장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그것은 사춘기 소녀의 풋풋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삐뚤빼뚤한 왼손잡이의 글씨체로 특정 날짜, 차량 번호, 장소, 그리고 그램지 단위의 정체 모를 무게와 수백만 원 단위의 액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장부야. 밀거래 장부. 평범하고 가난했던 17살 소녀가 왜 이런 위험한 범죄 장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유진이는 이 조용한 마을의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비밀을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손에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녀가 말했던 딱 한 번만 더 하면 큰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롤필름을 사진관으로 보내 인화 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수첩의 내용을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당시 농촌 지역을 휩쓸었던 특수 작물 재배 붐, 그리고 그 이면에서 독성 농약 거래로 위장해 암암리에 퍼져나갔던 필로폰 마약 유통 경로, 수첩에 적힌 무게와 금액은 마약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유진이는 마약 조직의 거래 장부를 손에 쥐고 그들을 상대로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뒤 인화된 사진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은 유진이가 학교 친구나 길고양이들을 찍은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름의 가장 마지막 컷에 담긴 흑백 사진 한 장이 강 팀장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운 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어느 농장 냉동 창고 앞, 트렁크를 활짝 열어둔 채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 누군가 차 트렁크에서 사과 상자 크기의 물건을 내리는 모습이 흔들린 채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차의 번호판만큼은 플래시 빛을 받아 선명하게 판독이 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1994년 당시의 차량 등록 원부를 뒤졌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당시 그 관용차를 전담해서 몰고 다녔던 실사용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농협 냉동창고 관리부장이었던 최 씨. 그는 현재 2006년 이 마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건설업체 대표이자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의 실종과 어두운 장부, 그리고 지역의 유력 인사,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피냄새를 풍기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주저없이 최 후보를 경찰서로 참고인 소환했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 차림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취조실에 앉은 최 씨는 12년 전의 사진과 장부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강 팀장님, 제가 시의원 출마한다고 하니 별의별 흑색 선전이 다 도네요. 이 차, 제 차 맞습니다. 제가 몰고 다녔죠. 하지만 이 수첩 나부랭이는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어린 학생이 실종된 건 안타깝지만 저랑은 엮지 마시죠. 강 팀장이 1994년 11월 14일 밤의 행적을 묻자 최 씨는 여유롭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날요? 제 아내가 첫째 아들 낳기 직전이라 진통이 와서 제가 인근 대도시 산부인과에서 꼬박 이틀을 밤새우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해 보시죠. 알리바이는 차고 넘칠 겁니다. 최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밤 그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타 지역의 병원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유진이를 납치하거나 해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나 싶던 찰나 취조실 문을 나서던 최 씨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강 팀장을 향해 조롱하듯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참. 생각해보니 그날 밤에 제 차를 빌려간 놈이 하나 있긴 했네요. 창고에 남은 농약 박스들 좀 치운다고 해서 열쇠를 던져줬었지. 그놈이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야 내가 알 턱이 있나. 그가 입 밖으로 꺼낸 이름 하나에 수사진의 분위기는 다시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장부에 등장하는 마약 운반책,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일지도 모를 새로운 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함에서 발견된 구형 모토로라 삐삐. 디지털 포렌식 팀은 부식된 회로를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임시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기계 안에는 1994년 11월 14일 유진이가 실종되던 당일에 수신된 3건의 음성 메시지가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 전원이 숨을 죽인 채 스피커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가래가 끓는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B. 유진아. 약은 지었냐? 날이 찬데. 왜 이리 안 오누? B. 유진아. 밥은 먹었어? 비가 오네. 우산 부서졌을 텐데. 조심해서 와라. 할머니의 떨리는 음성에 취조실 안의 형사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홀로 견디고 있었는지 그 목소리만으로도 뼈저리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재생되는 순간 강 팀장을 비롯한 모든 형사들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B. 지독한 기계음과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차갑고 소름 끼치는 중년 남성의 낮게 깔린 목소리. 야, 이 맹랑한 년아. 네가 훔쳐간 장부 어디다 숨겼어? 오늘 밤 11시까지 청수장 목욕탕 앞 공터로 가져와. 안 그러면 내 할머니 오늘 밤 병원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눈 감게 해줄 테니까 장난 아니야. 11시다. 또 메시지는 끊어졌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경찰서 안. 녹음된 남성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밤 11시 17살의 유진이는 그 협박을 받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캄캄한 어둠과 짓짓이 내리는 진눈깨비를 뚫고 청수장 목욕탕으로 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 인적이 끊긴 낡은 목욕탕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악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녹음기를 뚫고 나온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중년 남성의 음성. 네 할머니 오늘 밤 병원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눈 감게 해줄 테니까. 그 섬뜩한 협박은 12년 전 진눈깨비가 내리던 그 밤 17살 소녀가 홀로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과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유진이는 단순한 불량 청소년들의 다툼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폐쇄적인 농업 소도시에
가장 깊고 썩은 뿌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1994년 당시 유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유진이가 매일 방과 후일을 했던 동네의 낡은 세탁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세탁소 여사장은 퀴퀴한 다림질 스팀 냄새 속에서 12년 전 유진이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유진이 참 독하게 일했어요. 터미널 근처 여관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무거운 이불 빨래들을 그 마른 몸으로 다 수거해오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지. 애가 실종되기 한두 달 전쯤인가? 갑자기 얘한테서 제법 큰 돈이 돌았어요. 매일 구멍가게에서 쉰내 나는 빵 부스러기나 사 먹던 애가 시장 약업사에 가서 할머니 드린다고 비싼 한약재를 다려오더라고. 내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고 다그치니까 애가 내 눈을 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서 우리 할머니 큰 병원 모시고 갈 목돈을 곧 받기로 했다고. 나는 그저 어린애가 읍내에 질 나쁜 사내놈들하고 눈이 맞아서 몹쓸 짓을 하는 줄만 알았지. 여사장의 말끝은 흐려졌고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나쁜 아저씨, 그리고 목돈. 유진이는 분명 누군가의 약점을 쥐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의 실체는 폐고물상 사물함에서 발견된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대 문서감정실로 넘겨진 수첩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첩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는 유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펜의 필압과 회계 방향을 분석한 결과 철저하게 왼손잡이의 필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날짜와 차량 번호 옆에 적힌 그램 그 단위의 무게들, 그리고 농약의 이름으로 위장되었지만 당시 시골 장터의 농약 가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수백만 원 단위의 거래 금액들. 이것은 90년대 중반 비닐하우스 특용작물 재배의 붐을 타고 농가 깊숙이 파고들었던 신종 마약, 즉 필로폰 밀거래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누군가 농약 배달을 가장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인 계기로 이 치명적인 마약 장부를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절반이 거칠게 찢겨나간 그 종이의 하단에 흐릿한 붉은색 인주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복원 기술로 인주 자국을 확대하자 작은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보 인술 한약방. 그것은 이 소도시에서 수십 년간 털을 잡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쾌척하며 지역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한의사 한 원장의 도장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한약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코를 찌르는 짙은 십전대보탕 냄새 속에서 예순을 넘긴 한 원장은 뒷짐을 진 채 꼿꼿한 자세로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장이야, 내 것이 맞습니다만 그 수첩이라는 것은 난생 처음 봅니다. 12년 전에 잃어버린 도장이 왜 그런 흉악한 범죄 장부에 찍혀 있는지 오히려 내가 묻고 싶군요. 선거철만 되면 나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늘 이런 억지를 부리지요. 점잖게 미소 짓는 한 원장의 얼굴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 같았습니다.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삐삐에서 추출했던 그 음성, 유진이의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그 서늘한 기계음을 한약방 안에 틀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밤 병원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눈 감게 해줄 테니까. 순간 꼿꼿했던 한 원장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쥐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원장님, 이 목소리 기억나시죠? 12년 전 원장님의 뒤에서 마약 심부름을 하던 개, 바로 그놈 목소리 아닙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원장은 한참 동안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 기사. 옛날에 내 한약방에서 약재 상자를 배달하던 1톤 트럭 운전수 놈이요.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윤 기사의 신원 조회에 착수했습니다. 폭력 전과 3범. 현재 나이 45. 그는 현재 읍내 외곽에 위치한 지은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출동해. 놈이 눈치채기 전에 잡아야 한다. 강 팀장의 다급한 지시와 함께 형사들을 태운 승합차 세대가 아파트로 내달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끄고 조용히 경비실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이 권총을 쥔 채 걷어찬 경비실 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형광등 아래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이 반쯤 남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배터리가 분리된 구형 폴더폰의 덮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에게 미리 귀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기사는 불과 몇 분 차이로 도망친 것입니다. 터미널, 기차역, 시외로 나가는 길목 전부 차단해 늦은 밤 소도시 전체에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인근의 비좁은 다세대 주택가, 셔터가 내려진 구도심의 낡은 당구장, 그리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들을 미친 듯이 뒤지며 윤 기사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외곽의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첫 차를 타기 위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매표소 앞을 서성이던 그림자 하나가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을 내팽개치고 터미널 뒷골목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추격전 끝에 막다른 골목의 쓰레기 더미 위로 엎어지며 수갑을 찬 사내. 바로 윤 기사였습니다. 그가 내던진 가방 안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윤 기사는 도간에 든 쥐의 형국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부? 그래, 내 거 맞소. 내가 그 마약 배달한 거 맞다고. 그런데 나는 그 기집애 안 죽였어. 절대 안 죽였다고. 윤 기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4년 가을 어느 날 윤 기사가 여관촌의 한 세탁소에 위장된 약재 상자를 배달하다가 실수로 주머니에서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주운 사람이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는 공중전화로 윤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은 무려 1천만 원, 할머니의 수술비였습니다. 그 맹랑한 년이 경찰에 장부를 넘기겠다고 덜컥 겁을 주는데 미치겠더군. 그래서 협박 녹음을 남기고 돈을 챙겨서 그날 밤 11시에 약속 장소인 청수장 목욕탕으로 갔소. 진짜야. 어떻게든 장부만 뺏고 겁을 줘서 쫓아버릴 생각이었지. 윤 기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12년 전에 진눈깨비 내리던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앞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 애는 없었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은 없고 어두컴컴한 공터 한가운데 그 애가 들고 나갔다던 노란색 비닐 우산만 덩그러니 눈밭 위에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주변에는 누군가 심하게 몸싸움을 한 것처럼 발자국이 엉망으로 찍혀 있었고 나는 누군가 먼저 선수를 쳤다 싶어서 덜컥 겁이 나 그 길로 도망친 거요. 그게 다요. 강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인범들이 흔히 늘어놓는 변명, 피해자를 만나러 갔지만 이미 죽어 있었거나 없었다는 전형적인 레퍼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강 팀장은 즉시 윤 기사를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 조사실로 넘겼습니다. 몇 시간 뒤 분석실에서 나온 프로파일러의 보고서는 수사팀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진실입니다. 윤 기사가 11시에 청수장 목욕탕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이미 현장에 없었다는 그의 진술, 거짓말 탐지기의 모든 바늘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약 조직의 하수인이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살인범이 아니라면 대체 사건 당일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 팀장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선 시간은 밤 10시 30분. 윤 기사가 청수장 목욕탕 앞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정각. 집에서 목욕탕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진이는 목욕탕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거나 목욕탕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려 끌려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을 전부 다 뒤져 파출소 순찰일지, 소방서 출동 기록, 112 신고 전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간 흔적까지 다 찾아내 수사팀은 경찰서 지하 창고에 처박혀 있던 1994년도 문서 상자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조서들을 넘기던 막내 형사가 갑자기 탄성을 질렀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잊혀져 있던 112 신고 기록입니다. 조잡한 타자기로 쳐진 낡은 종이 한 장. 그것은 사건 당일 밤 10시 45분경 청수장 목욕탕에서 약 200m 떨어진 사거리 모퉁이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한 노파가 걸어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 내용, 방금 우리 가게 앞 사거리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 하나가
순찰 중이던 경찰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걸 봤슈.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애가 경찰차를 타고 어디로 가나 싶어서 혹시 동네에 무슨 큰일 났나 싶어 전화해봤슈.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이 전화를 단순 민원, 경찰의 귀가조치 봉사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체 종결해버렸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강 팀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시 45분, 유진이가 집을 나선 지 15분 뒤, 청수장 목욕탕을 코앞에 둔 사거리, 그리고 경찰차, 강 팀장의 머릿속에서 12년 전 그날 밤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그 폭설이 내리던 밤, 관할 파출소에서 야간 순찰을 나갔던 순찰차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찰차를 몰았던 사람은 나였어. 강 팀장의 중얼거림에 수사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그날 밤 갓순경이었던 자신은 파출소장 박 소장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목욕탕 인근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급하게 먹은 자장면이 체했는지 강 팀장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박 소장님이 국도변 주유소에 차를 세워주셨죠. 저는 주유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그 안에서 20분 넘게 배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던 그 20분 동안 박 소장님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강순경을 다시 태우러 온 박 소장의 차 안에는 젖은 눈과 흙먼지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평소 차분했던 박 소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청수장 목욕탕 인근에서 유진이를 순찰차에 태운 사람, 그리고 윤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유진이를 빼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는 바로 당시 이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던 파출소장 박 소장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몇 년 전 경찰 조직을 명예퇴직한 뒤 현재는 시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난을 치며 유유자적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배신감과 혼란을 억누르며 홀로 박 소장의 전원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순경이 이제는 어엿한 팀장님이 되셨네. 어서 와. 마침 막걸리 한잔하고 싶었는데. 박 소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강 팀장을 맞이했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강 팀장은 넌지시 12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멍가게 노파의 신고 기록과 10시 45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자 박 소장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보구만. 눈보라가 치는 밤에 뭘 똑바로 봤겠나. 자네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저 차를 돌리려고 사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뿐이야. 경찰이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건가? 수사팀장이 그런 상상력이 풍부해서였으나 박 소장은 태연하게 잔을 비우며 수사를 비웃었습니다. 명확한 물증 없이는 이 능구렁이 같은 전직 경찰 간부의 입을 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강 팀장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강 팀장이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을 신으려던 찰나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화분 하나가 그의 시선에 꽂혔습니다. 박 소장이 애지중지 가꾼다는 그 커다란 화분의 겉면은 독특하게도 연한 하늘색의 작은 사각 타일들로 꼼꼼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의 숨이 떠불듯 턱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흔한 시중의 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철거 현장에서 보았던 유진이의 열쇠 상자가 숨겨져 있던 청수장 목욕탕 여성 사우나실 벽면에만 붙어있던 특수 주문 제작된 바로 그 타일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박 소장은 유진이의 사건과 단순히 연관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청수장 목욕탕을 제 집 드나들듯 훼손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로 돌아온 강 팀장은 즉각 박 소장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를 받아 1994년과 1995년 사이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생활 내내 경마와 도박에 빠져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박 소장의 계좌에 1995년 초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수표들이 입금된 것입니다. 박 소장은 그 돈으로 도박 빚을 일시불로 청산하고 지금의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마약 조직을 수사해야 할 파출소장이
오히려 한 원장과 윤 기사의 마약 유통을 뒤에서 묵인하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상납금을 받는 뒷배, 즉 경찰 프락치였던 것입니다. 유진이가 주운 장부에는 윤 기사, 한 원장뿐만 아니라 박 소장의 이름과 뇌물수수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들을 끌어들일지 모른 채 호랑이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당장 박 소장 집 덮쳐 놈이 눈치채기 전에 그 집구석을 뼛속까지 다 털어 다음날 새벽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박 소장의 전원주택을 급습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끌려 나온 박 소장은 감히 내 집에 영장도 없이 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개인 금고가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다발로 묶인 현금과 여권,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성인 여성의 보석이 아니라 여고생들이 찰 법한 싸구려 분홍색 카시오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의 유리판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짓밟힌 듯 거미줄처럼 처참하게 깨져 있었고, 부러진 시계바늘은 1994년 11월 14일 밤 정확히 10시 4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12년 전 조선가정의 실종 수사 당시 유진이의 할머니가 울먹이며 진술했던 바로 그 손목시계였습니다. 소장님, 강 팀장은 멈춰버린 시계를 박 소장의 창백한 얼굴 앞에 들이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시계의 주인이 그날 밤 10시 45분 당신의 순찰차 조수석에 올라탔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 시계를 12년 동안 금고 속의 전리품처럼 보관해 왔다는 것. 자, 이제 당신이 유진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더러운 입으로 직접 설명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수갑을 찬 박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수사팀의 모든 가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내 차에 태운 건 맞아. 귀싸대기를 올려붙여서 시계가 터져나간 것도 맞지. 하지만 맹세코 내가 그 애를 죽이지 않았어. 내가 아니라.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박 소장의 동공은 극한의 공포를 본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진짜 어둠은 이제 막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죽이지 않았어. 맹세코 내가 아니야. 취조실의 차가운 백열등 아래서 수갑을 찬 전직 파출소장 박 씨는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2년 동안 금고 속에 전리품처럼 숨겨두었던 깨진 카시오 손목시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살인만큼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묵묵히 박 씨의 흔들리는 동공을 응시했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질린 저 눈빛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1994년 11월 14일 밤 그 진눈깨비 내리던 사거리의 진실이 서서히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순찰차를 몰고 가다 눈길을 걷고 있던 유진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약 조직의 뒤를 봐주던 박 씨는 유진이가 그 위험한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듣고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비리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다짜고짜 유진이를 조수석에 밀어넣었습니다. 장부 어디다 숨겼냐고 윽박지르면서 뺨을 올려붙였지. 그때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가 차창에 부딪히면서 깨져나간 거야. 겁에 질린 그 기집애가 역전 무인 사물함에 장부를 숨겨뒀다고 실토하더군. 그래서 당장 그 역전으로 차를 몰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박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청수장 목욕탕을 지나칠 무렵 굽어진 커브길에서 내가 속도를 줄인 틈을 타서 그 기집애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눈밭으로 뛰어내렸어. 그리고는 목욕탕 뒤쪽 캄캄한 아스파라거스 비닐하우스 밭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을 쳤지. 나도 차를 세우고 쫓아갔지만 비바람이 치고 너무 어두워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마침 화장실에 간 자네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라 나는 혹시라도 내 부재가 의심받을까봐 그냥 차를 돌려 빠져나온 게 전부야. 그게 내 진실이라고. 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밤 10시 45분경 유진이는 경찰차에서 탈출해 목욕탕 뒤편의 어두운 농밭으로 도망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리며 어딘가 다쳤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밤 11시 장부를 받기로 했던 윤 기사가 목욕탕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 팀장은 취조실을 나와
복도 끝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윤 기사도 아니고 박 소장도 아니라면 그 짧은 15분의 공백 사이 목욕탕 주변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은 유진이가 남긴 유류품들을 다시 원점에서 샅샅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폐사물함에서 발견된 철제 상자 속 물건들, 그 중에서도 형사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유진이의 낡은 교복마이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학생용 버스 정기 승차권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지금 같은 스마트 교통카드가 없었고 한 달치 요금을 미리 내고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종이 승차권이 흔히 쓰였습니다. 수사팀이 승차권에 찍힌 요금소 펀치 자국과 당시 시내버스 노선도를 대조해본 결과 매우 기이한 동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이는 학교와 세탁소, 집을 오가는 동선 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꼭 외곽으로 향하는 특정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의 종점은 인가도 없는 도축장과 돼지 농장들이 모여있는 악취나는 읍내 최외곽 지역이었습니다. 17살 여고생이 대체 왜 정기적으로 그런 외진 곳을 향했던 것일까요? 강 팀장은 형사 한 명을 대동하고 직접 그 폐선된 버스 노선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도축장 터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한참을 들어가자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사회복지센터, 주로 중증 장애인과 연고 없는 고아들을 수용하던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간판이 바뀐 낡은 시설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전직 원장을 찾아가 유진이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 유진이, 알지. 어떻게 있겠소? 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수사팀의 가슴을 먹먹하게 그리고 동시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뇌성마비로 거동조차 할 수 없어 이 외진 복지센터에 맡겨져 있던 아이. 유진이가 그 외진 종점까지 낡은 버스를 타고 다녔던 이유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인 그 불쌍한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실종되기 2달 전쯤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동생의 병원비와 시설 수용비가 심각하게 밀리기 시작했소. 센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연말이 되면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지. 그때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떻게든 한 달 안에, 아니 보름 안에 밀린 돈 1,000만 원을 구해올 테니 제발 동생을 길거리에 내쫓지 말아달라고. 읍내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자기 동생을 양자로 걷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입디다. 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1,000만 원. 유진이가 마약 배달원 윤 기사에게 장부를 미끼로 요구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탐욕이나 일탈을 위해 누군가를 협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길거리에 나앉아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약 조직과 벼랑 끝 거래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유진이가 동생의 양부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던 그 훌륭한 분은 대체 누구일까요? 수사팀은 즉시 1994년 당시 복지센터의 후원자 명단과 양해각 서류를 몽땅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장의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강 팀장의 손끝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시 센터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며 지역 언론의 천사로 묘사되었던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1994년 유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2학년 담임 교사였던 사람. 그는 바로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조각나 있던 단서들이 무서운 속도로 한 곳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1994년 당시 정 교장의 첫 번째 아내는 심각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부부는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지 뇌성마비를 앓는 유진이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은행 전표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1994년 11월 15일 아침, 복지센터의 계좌로 익명의 후원금 1,000만 원이 현찰로 입금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유진이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한 뒤 그 대가로 밀린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즉각 정 교장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정 교장은 고급 세단에서 내려 꼿꼿한 걸음으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안타까운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완벽한 교육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가여운 제자였지요. 제가 입양을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나 아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아이의 실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정 교장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을 때 찻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12년 전 청수장 목욕탕 앞 공터에 마약 장부를 찾으러 나갔던 1톤 트럭 운전수 윤 기사. 그 인간의 당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 세상에나 교장 선생님의 전처와 친남매 지간이더군요. 처남 매제 지간이 나란히 그 밤에 목욕탕 주변을 서성였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 교장의 평온했던 가면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윤 기사를 다시 끌어내어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경찰 프락치박 소장마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 기사는 마침내 체념한 듯 장부에 얽힌 또 다른, 그리고 가장 역겨운 진실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 장부에 마약쟁이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읍내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정 선생 같은 대가리 든 놈들 이름도 다 껴 있었소. 윤 기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마약 조직은 농약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잠 안 오는 집중력 약으로 둔갑시켜 지역의 명문고 교사들에게 뒷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학력고사를 앞둔 성적 우수자 학생들의 성적을 쥐어짜내어 학교의 명성을 올리기 위한 어른들의 끔찍한 탐욕이 빚어낸 괴물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똑똑한 년이 그 장부를 읽어보고 자기 담임인 정 선생의 이름이 있는 걸 알아챈 거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정 선생한테 먼저 찾아가 협박을 한 거지. 자기 동생을 양자로 거두고 병원비를 대지 않으면 이 장부를 언론과 경찰에 싹 다 뿌려버리겠다고. 윤 기사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수장 목욕탕 앞, 나만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오. 내 매형이었던 정 선생, 그 양반도 나 몰래 그 기집애를 만나서 입을 막으려고 그 눈밭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은 이렇습니다. 밤 10시 45분, 박 소장의 차에서 뛰어내린 유진이는 다급히 청수장 목욕탕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윤 기사보다 먼저 도착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정 교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교사 인생과 명예가 한낱 빈민가 소녀의 손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정 교장은 어둠 속에서 유진이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다음날 아침 복지센터에 1,000만 원을 입금해 모든 범행 동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정 교장 자택과 학교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 오늘 안으로 놈의 목덜미를 잡는다. 수사본부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 홀로 국과수에서 날아온 낡은 현장 사진과 감식 결과 보고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의 시선이 머문 곳은 12년 전 사건 발생 직후 막내 순경이었던 자신이 직접 촬영했던 청수장 목욕탕의 깨진 창문 사진이었습니다. 창틀의 푸른 이끼 위에는 범인이 목욕탕 안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벽을 기어오르며 남긴 날카로운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왜 그러십니까? 영장 떨어질 때까지 좀 쉬시죠. 막내 형사의 말에 강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게. 12년 전 이 창틀에 긁힌 자국. 국과수에서 범인의 보폭과 팔 길이를 역산해낸 결과가 방금 막 도착했어. 이 창틀을 넘나들며 벽을 긁은 범인의 키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60cm 안팎이야. 그런데 강 팀장은 취조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정 교장의 뒷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정 교장 저 인간 키가 182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잖아. 아무리 몸을 구부려도 저런 궤적의 상흔은 나올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사팀 전체에 다시금 무거운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설이 단 20cm의 오차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교장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날 밤 청수장 목욕탕 창문을 넘나들며 유진이의 열쇠를 감춘 그 채고 작은 그림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강 팀장은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낡은 유류품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고물상에서 가져온 철제 상자,
그 속에서 나온 빛바랜 학생증, 그리고 여고생들이 흔히 머리를 묶을 때 쓰던 검은색 벨벳 곱창 밴드. 문득 강 팀장의 뇌리에 사건 초기 세탁소 여사장과 나눴던 대화의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매일 일하느라 바빠서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어. 그저 가끔 우리 세탁소 옆집 반지하에 사는 학교 후배 기집애 하나가 유진이를 쫄래쫄래 쫓아다니곤 했지. 강 팀장은 미친 듯이 책상 서랍을 뒤져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제 상자에서 나왔던 유진이의 낡은 학생증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색이 바래고 긁혀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뒷면의 모서리. 확대경을 들이대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빨간색 볼펜 글씨 몇 글자가 기괴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 미영이에게. 미영, 반지하에 살던 후배, 유일한 친구. 강 팀장은 그 즉시 1994년 당시 유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주변 인물 조서를 모조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송미영이라는 이름을 찾아낸 순간 그의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송미영, 1994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유진이처럼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세탁소 옆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소녀.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늘 교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아이.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미영은 담임이었던 정교장 당시 정 선생님을 향해 징그러울 정도로 병적인 집착과 짝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빈민가 출신이면서도 예쁜 외모를 가졌고 무엇보다 정교장의 특별한 관심, 비록 그것이 협박 때문이었을지라도 거를 받고 있던 유진이를 향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끔찍한 열등감과 질투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경찰서의 인물 정보망에 떠오른 송미영의 현재 신분이었습니다. 송미영, 현재 나이 30살, 1998년 정교장이 본처와 이혼한 직후 20살의 나이로 그와 재혼. 현재 이 소도시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명문고 교장의 우아하고 젊은 사모님. 그리고 그녀의 신체 검사 기록지에 적힌 키, 정확히 158cm. 청수장 목욕탕 창틀에 남겨진 범인의 키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강 팀장은 당장 1994년 11월 14일 사건 당일 밤의 통신 기록을 재요청했습니다. 당시 세탁소에 다이얼 전화기 수신 기록. 놀랍게도 밤 10시 무렵 유진이가 집을 나서기 30분 전 읍내의 공중전화에서 세탁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세탁소 여사장의 과거 진술 조서에는 어떤 젊은 여자애가 유진이를 찾길래 오늘은 일찍 집에 갔다고 말해줬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목소리의 주인공 유진이의 동선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송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유진이와 친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범으로 몰 수는 없었습니다. 강 팀장은 아무런 예고 없이 형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정교장의 호화로운 타운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고급 조명이 비추는 대저택.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후 실크로 된 고급 가운을 걸친 우아한 자태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반지하 단칸방의 흔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화려하게 세련된 모습의 송미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웬일이시죠? 남편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고 안 계십니다만 그녀는 나긋나긋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형사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영국제 찻잔에 홍차를 내어왔습니다. 강 팀장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받으며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을 뵈러 온 겁니다. 1994년 유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셨다죠. 송미영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불쌍한 언니였죠.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니 경찰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그 옛날 일을 왜 저한테, 이거 기억하십니까? 강 팀장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티테이블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철거된 청수장 목욕탕 벽에서 끄집어낸 붉게 녹슨 철제 상자,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검은색 벨벳 곱창 밴드와 B42번호가 적힌 황동 열쇠의 사진이었습니다. 챙그랑 순간 송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비싼 영국제 찻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홍차가 그녀의 맨발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두 눈을 부릅뜬 채 테이블 위의 사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저택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제가 손이 미끄러졌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물건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네요. 송미영은 다급히 유리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해진 목덜미와 덜덜 떨리는 어깨는 이미 수만 마디의 자백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뵙죠. 강 팀장과 형사가 저택을 빠져나와 캄캄한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지 불과 10여 분 뒤, 형사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 즉 타운하우스 골목 입구를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 실시간 영상에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육중한 저택의 대문이 열리더니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리고 트렌치 코트만 걸친 송미영이 미친 듯이 달려나와 자신의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기기. 칠흑 같은 밤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채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도로를 역주행하듯 질주해 나가는 송미영의 차. 모든 것이 폭로될 위기에 처한 그녀가 이 한밤중에 누구의 눈도 띄지 않게 필사적으로 달려가 확인해야만 하는 그곳.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차가운 땅 속에 묻어두었던 그 참혹한 비밀이 잠든 곳을 향해 그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동 걸어. 간격 유지하고 절대 놓치지 마. 강 팀장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녀의 뒤를 조용히 그러나 맹수처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격의 끝에 닿을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2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추악한 진실의 문이 이제 막 소리 없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읍내 외곽의 비포장도로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모는 수사 차량은 숨을 죽인 채 거리를 유지하며 그 기괴한 도주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12년 동안 누구보다 완벽한 귀부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송미영. 그녀가 이 한밤중에 모든 이성의 끈을 놓고 달려가 확인해야만 하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외제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지 오래된 상기참의 흉물스러운 폐버섯 재배사 앞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가난했던 송미영의 부모가 소작을 붙이며 버섯을 키우던 낡은 비닐하우스의 뼈대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송미영은 트렌치코트 자락이 진흙의 엉망으로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낡은 야전삽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닐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걸어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썩은 부엽토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돌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억눌린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찢고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송미영의 전신을 덮쳤습니다. 송미영 씨, 거기서 대체 뭘 찾고 계십니까? 강 팀장의 차갑고 무거운 음성이 폐 비닐하우스 안을 울렸습니다. 삽을 쥔 송미영의 두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그녀가 미친 듯이 파헤친 깊은 구덩이 속에서 부식된 낡은 포대 자루 하나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포대 자루의 끝을 열어젖혔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흙과 엉켜있는 것은 12년 전 이 지역 여고생들이 입던 동복 교복의 잿빛깃, 그리고 작고 앙상한 사람의 뼈였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캄캄한 땅 속에 생매장되어 있던 17살 소녀 이유진. 그녀의 억울한 유해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송미영은 아무런 저항 없이 텅 빈 눈으로 구덩이 속의 백골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시신은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낡은 치과 진료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유해의 신원은 이유진 본인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부검의의 입에서 나온 감식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진이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탁하고 묵직한 물체에 강하게 내리쳐진 거대한 함몰 골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백골의 두 손목이 유진이 자신의 교복 허리띠로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소녀가 혹시라도 깨어나 저항할 것을 우려해 두 손을 묶었고 차가운 흙더미를 덮어 영원히 숨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을 조심스럽게 씻어내며 유골을 살피던 부검애가 미간을 찌푸리며 핀셋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백골의 목구멍, 즉 유진이의 기도로 추정되는 경추 안쪽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이물질이었습니다.
흙을 닦아내자 온전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따구려 플라스틱 재질, 십자 모양으로 얽힌 끊어진 실밥. 그것은 1994년 당시 남학생들이 입던 검은색 동복마이의 소매 끝에 달린 단추였습니다. 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유진이가 실종된 그 밤, 그녀를 쫓아왔던 범인의 옷에서 뜯겨나가 유진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결정적 증거. 그러나 체포된 송미영은 여성입니다. 그녀가 남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강 팀장과 송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화장이 번지고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죽였습니다. 송미영은 마치 외워둔 대본을 읽듯 건조한 목소리로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평소 자신이 짝사랑하던 담임정 교장이 유진이에게만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에 끔찍한 질투를 느꼈고 사건 당일 밤 유진이를 패버섯 재배사로 불러내 다투다가 홧김에 돌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백이었습니다. 동기도, 흉기도, 유기 장소도 그녀의 입을 통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 팀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투명 증거물 봉투 하나를 책상 위 송미영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송미영 씨, 당신의 그 완벽한 소설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증거물 봉투 안에는 낡은 남학생 교복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단추, 유진이의 식도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가해자의 멱살을 부여잡고 발버둥 칠 때 가해자의 소매에서 뜯겨나가 피해자의 입속으로 들어간 흔적, 남학생의 단추. 자, 대답해 보시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감싸기 위해 당신 혼자 유진이를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간 얼음장 같던 송미영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꽉 깨물렸습니다. 방어막이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강 팀장의 머릿속에 1994년 당시 송미영의 주민등록 등본에 적혀있던 가족관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미영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송민수.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아 지능이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던 지적장애인.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만 여동생인 미영이가 우는 모습만 보면 불같이 화를 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덩치 큰 오빠. 수사팀은 즉각 송민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40살이 된 송민수는 12년 전 유진이의 뇌성마비 남동생이 수용되어 있던 읍내 외곽의 바로 그 빛 사회복지센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생 미영이 정교장과 결혼해 화려한 타운하우스에 살게 된 직후 오빠인 민수를 그 외진 요양시설에 은밀히 내버려 둔 것입니다. 강 팀장이 시설의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덩치 큰 사내 민수는 창가에 앉아 서툰 솜씨로 헝겊 인형에 뜯어진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바느질을 참 잘하시네요. 강 팀장의 부드러운 인사에 민수는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 속의 낡은 단추를 꺼내 민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추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민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7살 아이의 것처럼 순진무구했던 두 눈에 오래전에 겁먹은 기억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민수 교복 단추. 미영이가 꿰매준 건데 툭 끊어졌어. 민수는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쁜 친구야. 미영이 친구 유진이 밤에 비 오는데 우리 집 반지하에 막 뛰어왔어. 막 피 흘리고 뛰어왔어. 미영이가 문 열어줬는데 둘이 막 싸웠어. 미영이가 엉엉 울었어. 민수는 미영이 우는 거 싫어. 그래서 민수가 마당에 있던 버섯삽으로 나쁜 친구 머리 쾅 때려줬어. 민수가 미영이 지켜줬어. 민수가 미영이 지켜줬어. 형사들의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12년 전 1994년 11월 14일 밤에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완벽한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45분 유진이는 타락한 경찰 박 소장의 차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달렸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질린 유진이가 목욕탕 앞에 마약 배달원 윤기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간 곳은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동생 미영이가 사는 세탁소 옆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문을 두드리는 유진이를 본 미영은
친구를 숨겨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참을 수 없는 열등감과 질투를 쏟아냈습니다. 왜 하필 정교장 선생님의 사랑을 네가 독차지하느냐는 비뚤어진 원망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비 내리는 마당에서 엉켜 싸우는 것을 본 지적장애인 오빠 민수는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창고에 있던 야전삽을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진 유진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이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구급차에 태우는 대신 오빠의 살인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빠와 함께 기절한 유진이를 리어카에 싣고 인적이 끊긴 패버섯 재배사로 끌고 간 미영은 유진이의 손목을 교복 허리띠로 묶어버린 뒤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이의 손에 의해 생매장당한 것입니다. 다시 취조실. 강 팀장은 진술서를 덮으며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소름 끼치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송미영 씨, 당신은 왜 유진이를 매장하면서 그 아이의 교복 주머니를 뒤졌습니까? 학생증과 머리끈, 그리고 기차역 무인 사물함 열쇠. 그걸 훔쳐서 왜 하필 철거를 앞둔 청수장 목욕탕 벽 속에 콘크리트까지 발라가며 숨겨두었던 겁니까? 송미영은 체념한 듯 핏기 없는 입술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12년 동안 성공적으로 세상을 속여왔던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나는 데 대한 일말의 허탈감이었습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그 사물함 열쇠를 발견했을 때 왠지 아주 중요한 물건일 거란 직감이 들었죠. 며칠 뒤 역전에 가서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있던 두꺼운 장부, 마약 거래 장부,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던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장부 중간에 제가 그렇게도 짝사랑했던 우리 담임, 정교장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더군요. 유진이가 그 남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유진이 대신 그 일을 끝맺어 주기로 한 겁니다. 송미영의 범행 이후의 행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하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녀는 17살의 나이에 마약 장부를 손에 쥐고 정 교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유진이가 쥐고 있던 약점의 주인이 이제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 교장에게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정 교장이 유진이의 동생이 있던 복지센터에 익명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것도 사실은 송미영의 지시였습니다. 유진이의 입을 막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죠. 그날 이후 정 교장은 장부의 실체를 쥐고 있는 17살 제자에게 목줄이 잡힌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송미영은 정 교장에게 본처와 이혼할 것을 강요했고 자신이 성인이 되자마자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이 소도시 최고의 권력자 사모님 자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청수장 목욕탕 벽 속에 숨긴 낡은 철제 상자. 그건 제 삶의 보증수표이자 인질이었습니다. 정 교장이 제 말을 거역하거나 저를 버리려 할 때마다 저는 넌지시 그 상자와 열쇠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 멍청한 남자는 자신이 평생 제 발밑에서 기어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강 팀장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아내며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친구를 산채로 흙 속에 묻어버리고 그 친구의 피 묻은 유품을 볼모 삼아 그 남자의 부인 자리를 꿰차고 12년을 호화롭게 살아? 단 한 번도 죄책감 같은 건 느껴보지 못한 겁니까? 송미영은 탁자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이요? 강 팀장님.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요. 유진이는 어차피 동생 병원비 구하느라 밤거리나 헤매다 깡패들 손에 죽을 운명이었어요. 늙은 할머니도 병신 같은 그의 동생도 어차피 오래 못 살 목숨들이었고요. 이 더러운 읍내 바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반지하의 쥐새끼 같은 제 인생. 저는 세상이 제게 절대 주지 않을 것들을 아주 약간의 운과 머리를 써서 제 손으로 찾아온 것뿐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순간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초췌해진 몰골의 정 교장이었습니다. 송미영의 자백을 밖에서 모두 듣고 있던 그가 조사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교장은 자신이 12년 동안 치명적인 마약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무서운 배우라고 믿고 복종했던 인물이 실은 17살 여고생의 얄팍한 거짓말에 노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미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위선적인 교육자는 가난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어린 제자의 아기에 완벽하게 잡아먹힌 채 12년의 세월을 좀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소도시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송미영이 구속되었습니다. 오빠인 송민수는 지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호시설로 이송되어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범인 도피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교장이 구속되었고, 마약 유통의 핵심이었던 한 원장, 윤 기사, 그리고 경찰의 명예를 팔아넘긴 박 소장 역시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이 조용한 농업 소도시의 밤을 지배하던 검은 커넥션과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약한 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한 끔찍한 기생수들의 무리가 일망타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 제1호 법정. 햇살이 비쳐드는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찼지만 공기만큼은 한겨울의 냉동창고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 인석에는 미결수복을 입은 송미영과 정 교장, 그리고 마약 커넥션의 일당들이 고개를 숙인 채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는 12년 전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유진이를 욕하며 수군거렸던 시장통의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조선 가정을 향해 내뱉었던 그들의 가벼운 뒷담화와 무관심이 얼마나 잔인한 비수가 되어 한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최후 진술 겸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한 뒤 증거물 상자에서 낡은 모토로라 삐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사건 현장이었던 무인 사물함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 이유진 양의 호출기입니다. 이 안에는 범죄자들의 끔찍한 협박 메시지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포렌식 팀이 복구한 유진 양이 죽기 직전 친구들에게 보냈으나 끝내 전송되지 못했던 임시 저장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적막한 법정 안에 검사의 차분하고 슬픈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약값 다 치렀고 우리 동생 센터 밀린 돈도 며칠 뒤면 다 낼 수 있어. 이제 고생 끝이야. 할머니 큰 병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유진이 잘하고 있어.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흐긋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이웃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윤 기사와 박 소장마저도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직 송미영만이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꼿꼿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 정숙을 알리는 묵직한 법봉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송미영은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산채로 흙에 덮어 생매장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유품을 이용해 12년간 타인을 협박하며 부를 축적하는 등 그 죄질이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다. 이에 피고인 송미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이어서 정 교장, 박 소장, 한 원장, 윤 기사 등 부패한 어른들에게도 범죄 단체 조직 및 마약 유통,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서 10년의 무거운 실형이 차례로 내려졌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판결문은 12년 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한들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을 17살 소녀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며칠 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읍내 외곽의 시립 납골당. 수척해진 강 팀장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유골함 안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안치단 문을 열고 올려놓은 것은 작고 하얀 유골함 하나였습니다. 그 유골함은 12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리고 몇 년 전 누나를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 요양시설에서 눈을 감은 동생의 유골함, 바로 옆자리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12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서야 비로소 세 식구가 따뜻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강 팀장은 유진이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갓 사온 새 노란색 비닐 우산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12년 전 진눈깨비 내리던 밤 살이 다부러진 우산을 쓰고 나가야만 했던 그 가여운 어깨를 이제라도 덮어주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빠져나온 강 팀장은 담배를 하나 빼물며 도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 온갖 소문과 악의가 서려 있던 흉물스러운 청수장 목욕탕은 굴착기의 굉음과 함께 완전히 철거되어 평평한 공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머지않아 번듯한 신형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물건을 팔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것입니다. 도시는 상처를 빠르게 지워내며 일상이라는 견고한 껍질을 덮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들은 그 목욕탕 앞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혹은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는 11월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악마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가난을 비웃었던 시장통의 가벼운 입술들, 뇌물 몇 푼의 양심을 눈감아버린 경찰, 성적을 위해서라면 독약이라도 사 먹였던 위선적인 교사,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빼앗기 위해 친구를 생매장한 한 소녀의 평범하고도 끔찍한 질투심.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흔하게 널려있는 그 이기적이고 얄팍한 악의의 조각들이 하나둘 뭉쳐져 17살 소녀를 죽음이라는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서류상에서 영원히 종결되었고, 범인들은 철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노란 우산 아래서 동생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떨던 소녀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묵인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우리 이웃의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차가운 거리를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12년 전 청수장 목욕탕 벽 속에 갇혀있던 황동 열쇠가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진 가장 소름 끼치고도 슬픈 마지막 질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17살 소녀의 12년 미제 사건, 그 차갑고도 서늘했던 추적의 기록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